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나 네. 이런 부분들이 섹터 상승을 일으키고 있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코스피 종목들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종목 장세가 나왔었어요. 네. 하반기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또 전통제약사나 코스피 종목들이 네. 지금 굉장히 또 성과를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텍 기술 이전과 또 코스피 종목들의 호실적 그리고 FDA 승인과 같은 여러 모멘텀들로 하반기는 이제 상반기와 다르게 종목 장세가 아니라 섹터 전반적인 상승을 현재 기대하고 있다. 자, 굉장히 정말 극심한 변동성을 딛고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고민들이 되시죠. 보통 이런 게 어떤 변동성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섹터는 좀 다른 양상을 가져가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산업의 섹터가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거나 이런 모습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럼 이 변동성 이후의 시장은 누가 이끌어가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 산업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또 많이 꼽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도 제약바이오는 다소 변동성이 좀 덜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제약바이오 이게 금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굉장히 거대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인지 저희가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방송으로 많이 뵀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많이 배웠고 아, 네. 작년에 특히 많이 배웠어요. 작년에. 아, 네. 자, 근데 일단 지금 보니까 소속이 좀 바뀌셨다고 해요. 네, 올해 4월 달에 이제 네. 기존 현대차증권에서 이제 신한투자증권으로 이제 기업 분석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네. 이번에 이직을 하게 돼서 이제 왜 조건이 좋아? 네, 뭐 네, 아예 안 묻겠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좋은 조건으로 가야죠. 지금 벌써부터 엄민용 그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이분을 빼놓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에 제약바이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전체적인 총평부터 좀 말씀 여쭤볼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계시지만 이 부분이 금리 인하 때문이다. 이렇게 네. 보기에는 사실 국내 기업들에서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존슨앤존슨에게 2.2조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도 체결을 했었고 네. 또 2월 22일에는 알테오젠이 머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가진 키투르다라는 제품을 피아주사 독점 계약하는 등 네. 국내 기업들의 성과가 기반이 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불어주면서 지금 근거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네. 이 시장이 좀 과잉되고 있다거나 지금 뭐 바이오 sek터에 대한 전반적인 좀 움직임이 과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네. 저는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가 될 때는 수혜를 입는다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일단 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 표를 보시면 좀 명확하게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페이지의 왼쪽 아래에 있는 두 개의 표를 보시면 이제 미국 S&P 바이오텍 제가 지수로 활용하고 있는 XBI ETF나 네. 미국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라고 하는 MBI 지수를 보시면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거의 비슷하죠. 네. 같은 패턴을 그려주고 있는데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 피크를 찍고 나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바이오텍 지수와 빅파마 지수가 모두 동반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를 요 10월부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생기면서 한번 조정이 왔었고 지금 다시 상승 중인 상황이죠. 뭐 쉽게 설명드리면 네. 바이오는 돈을 벌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 자금 조달에 의지해서 파이프라인을 계속적으로 임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나 전반적인 자금의 현황들이 좀 악화되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가 될 때 아무래도 바이오텍에 대한 자금 수급이 더 원활해질 걸로 보고 있고 그에 인한 수혜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바이오텍 지수랑 헬스케어 지수랑은 약간 격차가 있겠네요. 바이오텍
바이오텍은 아무래도 적자 기업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고 그래서 네. 금리에 좀 연동이 될 것 같고 헬스케어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빅파마라고 네. 하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사실 시장에서 자본 조달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번 돈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리랑 헬스케어, 금리랑 바이오텍은 약간 좀 괴리가 있겠네요. 그래도 바이오텍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꺾이면 네. 빅파마 쪽 그 투자 심리도 같이 동반되어 아, 꺾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사실상 같이 움직인다고 거의 보셔야 비슷해요.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이런 식이네요. 금리에 따라서 바이오텍이 움직이고 바이오텍에 따라서 심리 때문에 그 빅파마까지 움직이게 되는 약간 그런 식이에요. 아무래도 섹터가 전반적으로 주목받긴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수많은 바이오텍 기업들 가운데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의 움직임과는 좀 단순히 금리의 움직임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하반기 전망을 그 내놓으시면서 네. 변화를 읽어라. 네. 라고 했거든요. 지금 기존과 어떤 변화가 지금 있는 겁니까? 가장 큰 변화로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사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네. 이제 신한으로 이직하면서 네. 이제 신한 애널리스트로서는 이제 처음 이제 인입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고 그때 이제 하반기 전망으로 변화를 읽어라라고 썼는데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4페이지에 있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표입니다. 일단 여기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알테오젠이란 기업의 이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더 반복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크게 죄송합니다. 세 가지로 네.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국내 셀트리온이 이제 미국 직판 구조를 가져가면서 잘 해오고 있고 또 CDMO 사업은 셀트리온을 통해서 바이오 산업의 가능성을 본 삼성이 이제 위탁 생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위탁 생산 사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업력이 짧음에도 왜 이렇게 강한 매출과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이제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현금 1조 원이 있다고 한다면 네. 생산 시설에 투자하기보다는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이제 투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CDMO 같은 기업들에게 위탁 생산을 맡기게 되고요. 또 약가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는 특성상 네. 사실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싸게 생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을 대량으로 지어서 빅파마가 본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납품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업력이 짧음에도 네. 이제 좋은 실적을 현재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 모든 산업이 비슷한 것 같아요. 반도체도 만들어지는 데 따로 있고 화장품도 만들어지는 데 따로 있고 맞습니다. 바이오시밀러도 만들어지는 데 따로 있고 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가 사실 9시 방향에 있는 신약 개발이거든요. 예.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조 원의 R&D 비용을 쏟아내는 이 빅파마들 대비했을 때 네.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신약을 만들어내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빅파마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어떤 물질을 딱 만들어서 이게 워킹을 하더라. 네. 그러니까 약효가 있더라라고 이제 판명이 나면 전 세계에 있는 빅파마들이 또 다 같이 이 약물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 빅파마들은 거기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네. 제일 좋아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네. 빅파마들 간에 이제 또 그렇죠. 싸움이 생기기 네. 때문에 내가 먼저 하고 내 거가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걸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합니다. 아, 네. 동종 계열의 최고 약물로 봐야 되는데 그 기술을 이제 가져감에 있어서 우리나라 바이오텍 기술이 선정되고 있다는 게 제가 산업 자료의 변화를 읽어라라고 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컨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이렇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뇌 속에 있는 어떤 치매 원인 물질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 치매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항체는 잘 갖고 있지만 뇌 안으로 약물을 잘 보내는 것에는 사실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면 네. 우리 기업들 중에서 뇌투과 기술을 가진 기업과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누구나 뇌투과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좋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빅파마로부터 기술 이전을 성공해서 예. 우리의 기술을 제3자로부터 검증받은 기업들이 지금 국내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게 어떤 기업이 있었죠? 저희 아까 세 네. 개의 기업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네.
4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네.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린 기업이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노피라고 하는 빅파마의 네.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의 원인 물질인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제거하는 네. 항체와 그리고 그 뇌 안으로 약물이 전달되는 플랫폼을 함께 묶어서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요. 이제 계약 규모가 1.3조 원 규모에 달했지만 이 돈은 상업화 됐을 때 받는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1.3조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변화를 읽어라라고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총 3개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 현재 빅파마 기술 이전한 최근 기업들을 제가 모아왔는데 네. 보시면 전통제약사가 종근당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과거에는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이 네. 기술 이전을 다수 했던 반면에 지금 가장 큰 변화를 읽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바이오텍에서 기술 이전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모든 바이오텍이 다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 그 플랫폼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뇌 투과되는 기술 자체를 플랫폼화 시켜서 네. 내가 원하는 그 뇌 질환에 어떤 약물이든 붙이면 이제 뇌 안으로 약이 잘 가는 거죠. 그 플랫폼은 따로 있고 네. 그 안에 무슨 항체를 넣느냐? 네, 아니면 맞습니다. 약물을 넣느냐? 네. 아니면 항체 약물 접합체를 넣느냐? 맞습니다. 뭐가 달라져도 이거는 거길 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빅파마하고 계약이 체결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플랫폼 업체라고 우리가 부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제약사보다 이제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같은 기업 플랫폼 기업들에서 현재 기술 이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변화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계약금 비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감기에 걸려서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좀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그래서 ABL 바이오 보시면 1.3조 계약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옆에 보시면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이 얼마 들어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 기업들이 이렇게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얘네 다 반환되면 어떡합니까가 그 다음 질문이에요. 한미약품 사례가 너무 네.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계약금 비율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요? 보시면 이 반환 의무 없는 절대 계약금만 900억 원을 받았고요. 네. 지금 계약금 비율을 제가 따로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7%.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이 빅파마의 기술 이전할 때 네. 전체 계약 규모의 보통 5%에서 8%를 받는데 네. ABL 바이오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무려 사노피에게 7%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이 높다는 게 그러면 그만큼 서로 간의 신뢰가 높다는 좀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 그러면? 파이프라인의 그 경쟁이 심화되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의 경쟁이 심화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세 번째 포인트인데 네네. 이제 질 높은 계약금 비율로 이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예. 이 900억 원이라는 금액이 한 번에 결정됐느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900억 원은 경쟁을 통해서 올라간 겁니다. 약간 경쟁 입찰처럼요. 네, 그래서 ABL 바이오를 이제 확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네. 사노피가 아닌 다른 기업과도 현재 논의를 하고 있었다가 서로 계약금 경쟁을 하면서 900억 원까지 올라온 거죠.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거 했구나. 그렇죠. 네네. 그럼 그 말인즉슨 복수의 빅파마가 ABL 바이오를 검토하고 있었다라고까지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 그 말인즉슨 ABL 바이오와 사노피의 공시가 뜬 날 네. 우리는 보통 세론을 걱정하잖아요. 네. 물론 수익 실현 물량이 단기에는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다시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기술 이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네. 예를 들어 ABL 바이오가 사노피에 해당 플랫폼을 기술 이전을 했어요. 네. 그 같은 기술을 다른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파킨슨병 치료제를 사노피가 가져갔다면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또 다른 기업에게 넘길 수 있죠. 그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에도 판매하고 저 기업에게도 판매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구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플랫폼 기업들이 중요한 게 네. 빅파마로부터 처음 검증이 돼버리면 예. 그 다음 기술 이전은 사실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취재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딱 그거였었어요. 처음에는 뭐 2천억, 3천억 이렇게 되게 작은 물량만 네,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쌓이고 나면 그제서야
큰 물량으로 주문을 바꾸고 예를 들어 뭐 1조짜리 이렇게 주문을 바꾸고 한번 그렇게 주문을 하고 나면 신뢰가 쌓인 것이고 기술이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금액을 계속 증액시키면서 수주를 이어가더라. 네. 이게 이제 제가 봤던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었었는데 플랫폼도 마찬가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 5월 달에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만 해도 여기 2월 22일까지만 써 있었어요. 네. 요거 두 개는 이번 7월 달에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제가 그때도 동일한 논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업들 중에 또 기술 이전이 나올 것이다. 근데 보시면 오름 테라퓨틱이 작년 비상장이긴 하지만 네. 이 기업도 11월에 계약하고 지금 7월에 계약이 또 나왔고 알테오젠도 올해 2월 22일 날 머크랑 독점 계약 변경이 된 뒤로 네. 지금 산도즈라고 하는 유럽 최대 바이오 시밀러 기업과 계약이 또 확장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플랫폼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되는군요. 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기업명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질 높은 네. 계약을 현재 성사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이제 계약금의 규모가 상당히 중요하다. 계약금의 규모가 높을수록 사실 다른 기업에서도 해당 기술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타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 밑에 보이는 알테오젠이 머크에게 그 기술 수출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461억 원의 경우에는 0.9%인데 저거는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아, 요거는 지금 키트루다 한 제품에 대해서만 받은 것이고 네. 옆에 보시면 5개의 피하 주사가 추가로 현재 비독점 계약되어 있는 상태여서 네. 이 물질들이 추가로 이제 임상에 들어갈 경우 요 계약금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0.9%는 곱하기 여기서 이제 한 6 정도를 하셔야죠. 그래서 아직 개시가 안 돼서 요 정도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 사업은 아무래도 계약금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요? 이게 물질을 완성품 상태로 기술 이전할 때랑 네. 이제 완제품이 되기 전 상태에 기술 사용권을 넘겨주는 거랑 네. 사실 계약금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절대적인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기자로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관련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혹시 무슨 리스크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컨대 이제 우리가 그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상처 가운데 하나가 그 한미약품이 사노피에게 기술 수출했다가 이제 반환받은 그 사건이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취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 기술이 문제였었냐? 기술 문제는 아니었다. 사실 그 기술 수출했던 걸로 지금 비만 치료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노피에서 전략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GLP-1 제제를 한미약품으로 기술 수입을 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항암제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전략을 변경하는 바람에 반환이 됐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 수출을 하고 그리고 그만큼의 계약금을 받았지만 네.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게 또 반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네. 회사의 어떤 그 우리는 앞으로 항암제 할 건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반환이 된 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예측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예, 합니다. 예. 하지만 제가 지금 빅파마 M&A 트렌드를 좀 살펴봤을 때 네. 지금 기업들이 가장 좀 중요한 기술들에 우리나라 바이오텍 플랫폼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8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M&A 2023년에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좀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좀 의외인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비만 치료제가 가장 핫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M&A는 비만이 아니라 항암제가 48%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항암제가 이제 전체 M&A 규모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네. 두 번째가 신경계 영역. 제가 좀 어렵게 썼지만 예. 요게 이제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기업들이고 3위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 가장 유명한 질병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다음에 4위가 드디어 이제 심혈관 대사 분야. 여기가 이제 비만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빅파마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여전히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항암제 48% 중에 또 뭐가 제일 좋았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항암제도 종류가 많죠. 네, 항암제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시면은 작년 3월 달에 화이자가 시젠이라는 ADC 기업을 여기 보시면 ADC 기술 확보를 위해서 인수합병했다고 제가 써놨는데 네. 무려 430억 달러, 한화로 56조 원 규모로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100억 달러가 넘어가는 인수합병이 총 3건이었는데 네. 머크가 프로메테우스라는 자가면역 질환 기업을 이제 14조 원 규모로 인수합병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세 자릿수 지금 100억 원대 기술 이전이 보시면 에브비라는 기업이 이뮤노젠을 이제 101억 달러에 네. ADC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M&A 중에서 지금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M&A는 거의 대부분 ADC에서 나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아까 제가 4페이지의 제일 오른쪽 위에 표 보시면 네. 리가켄 바이오. 네. 여기가 존슨앤존슨과 이 ADC 기술에 대한 이 규모를 무려 2.2조 원. 네. 그리고 반환음 없는 계약금 1,300억 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은 지금 글로벌 트렌드인 이 ADC라고 하는 기술에 있어서 리가캠을 선택했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존슨앤존슨이 향후에 사업 구조를 뭐 또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우려는 오히려 적다고 보셔야죠. 저희가 이제 ADC 뭐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저의 경우에도 그 항체 약물 접합제 정도로만 알고 있지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한 번에 확 와닿으실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3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좀 머리가 좀 안 좋게 빠지신 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드라마 많이 보시면 네. 항암제 투약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입원하면서 머리를 밀잖아요. 예. 그 머리를 미는 이유가 그냥 냅두면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빠지기 때문에 미리 미는 것이거든요. 근데 항암제를 투약 받으면 왜 이렇게 머리가 빠지느냐입니다. 네. ADC가 여기서 이제 해결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이 화학요법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지만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전이 분열을 많이 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네.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는 암세포도 분열을 많이 하지만 모근세포, 혈액세포, 네. 위점막세포도 암세포처럼 매일 분열하기 때문에 네. 화학요법 항암제를 투약받으시면 이제 백혈구가 다 죽고요. 모근세포도 죽고 네. 위점막세포도 죽습니다. 네. 그래서 구토 억제제 드시고 무균실 가시고 머리 미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의약품을 암에만 보내면 어떨까 네. 해서 고민으로 나온 기술이 바로 ADC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보시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액이 높은 ADC 제품인 요 다이치 상쿄라는 기업의 요 에너투라고 하는 제품의 모습을 보시는 건데 네. 보시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이제 머리 빠지는 항암제입니다. 네. 굉장히 독성이 강한 항암제고 예. 요 Y자 모양의 주황색 물질이 바로 바이오 약품, 네. 안티바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빠지는 항암제는 D, 드러그라고 하고요. 네. 요게 이제 안티바디로 A. 그다음에 얘네들을 접합했다 해서 콘주게이트. 네. 그래서 ADC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바이오 약품에 달려 있는 이 머리 빠지는 항암제가 네. 바이오 약품은 암을 따라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암에서만 탁 터트려 주는 거죠. 일종의 유도 미사일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빠지지만 그 암세포만을 찾아가서 저격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 머리가 빠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머리가 안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기존 화학요법 항암제보다는 그래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가 이 ADC라고 하는 기술에서 네. 빅파마가 기존에 성공했던 기술 대비 조금 더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이 머리 빠지는 항암제를 방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을 한 것이죠.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에너투, 네. 에너투와 같은 ADC 플랫폼이 있는데 네. 왜 존슨앤존슨은 리가켄바이오를 선택하게 된 걸까요? 혹시 그런 사연이 있을까요? 그것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동일한 32페이지에 이제 자료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요 머리 빠지는 항암제가 지금 항체에 덕지덕지 저는 붙어 있다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에너투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대 ADC여서 요 머리 빠지는 항암제가 이게 불규칙적인 위치와 약물의 접합 개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6개에서 10개 정도 붙고 지금 그림에는 8개가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좀 불규칙합니다. 그러면
뭐 8개를 맞아야 되는데 뭐 6개만 있는 사람이 약효가 좀 떨어지거나 네. 10개가 붙어 있는 항체가 많은 사람은 이제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는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보시면 이 Y자 모양의 항체가 헐투라고 하는 바이오마커를 타깃하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이게 요쪽에 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머리 빠지는 항암제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결합이 방해됩니다. 아, 그거 되게 잘 만들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암세포에 가서 터져야 될 약물이 예. 정상세포에서 터지기 때문에 네. 1세대 AD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독성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게 리가켄바이오의 콘주올이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이고, 네. 얘는 어떤 방식이냐면 요 Y자 모양의 항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네. 이 머리 빠지는 항암제를 허리 위치에다가 결합 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다가 2개 네. 또는 4개 정확하게 개수와 위치를 이제 정해서 달아줄 수 있는 것이 1세대 ADC와의 차이점이고요. 네. 두 번째 차이점이 더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베타글루코로니데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제 절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물질이 아제로 끝나잖아요. 아제. 네. 아제로 끝나면 아밀라제처럼. 오, 너무 네. 잘하시는군요. 아밀라제가 이제 효소잖아요. 그렇죠. 이게 효소입니다. 이게 암세포에서만 특히나 오버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과발현되는 효소여서 이 베타글루코로니데이즈라고 하는 물질에만 요 링커가 끊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 정상세포에서 약물이 방출될 확률을 더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기술을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이자 이제 빅파마인 얀센이 2.2조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을 해갔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암제니 또 1.6조 계약을 해갔고, 두 번째 줄 보시면 다케다도 현재 플랫폼 이 링커에 이걸 베타글루코린 데이즈에 의해 끊어지는 이 링커 자체를 또 사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 기술 이전. 요 존슨앤존슨과 계약 맺은 것은 완성품 기술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의 형태도 조금씩 이제 다르게 또 빅파마하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8.7조 원 규모로 현재 기술 이전을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만약에 이제 Y자의 ADC가 있을 때 이 Y를 팔 수도 있고, 그 Y를 그러니까 Y가 아닌 딴 걸 팔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빅파마 같은 경우는 Y자는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무슨 링커를 써서 어떤 그 약물을 이제 연결할지도 네네. 고민이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체는 진짜 좋은데 네. 너네 링커 좀 쓰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는 너네 후보 물질 완성품 좋은 거 가지고 있어? 네. 그럼 우리랑 계약하자. 완성품으로. 이렇게 또 계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그 맥락에서 완전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네.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이거 안 풀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만들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거 CDMO는 누가예요? 지금 사실 뭐 글로벌리 론자 예. 그리고 우시 뭐 국내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ADC CMO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대부분 이제 외주를 맡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ADC를 CDMO 하기는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ADC 위탁 생산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발표한 만큼 예. 이제 곧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진짜 어려운 거군요. 네. 그래서 이 ADC의 ADC 자체만으로는 뭐 이게 좀 뭐 미래가 밝고 뭐 기대가 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가켄바이오죠. 이제 네. 명칭을 바꿨으니까 리가켄바이오가 이렇게 그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많은 사랑을 좀 받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 플랫폼 이야기 하다 보면은 사실 이건 저는 얼마나 다가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저기죠. 기억이 안 난다.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매출을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SK 바이오팜은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으로 매출액을 내는 게 아니라 예. 최근에 홍콩에 있는 바이오텍으로부터 예.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
물질 하나를 라이선스 인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사실 3년 전에 예. 이제 여기 3프로에 나와서 네. 이 방사성 의약품 산업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된다. 국내에 이제 퓨처캠이란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퓨처캠이 시가총액이 1,500억 네.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5천억을 찍고 지금 4천억 원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퓨처캠 설명드리고 주가가 한동안 한 2년 동안 사실 거의 머물러 있었어서 네. 자, 오늘 나오면은 퓨처캠 많이 올랐다 꼭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때도 알테오젠, 리가캠, ABL바이오, 퓨처캠, 한올바이오파마를 제가 강조를 드렸었어요. 예, 예. 그래서 퓨처캠 같은 경우 요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40페이지 보시면 네. 이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은 제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면서부터 일단 귀를 많이 닫으셨어요. 단어적으로 너무 좀 어려우니까.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지금 41페이지 보시면 특히나 남성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뭘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일단 이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보셨던 ADC하고 거의 유사한 기술입니다. 아까는 안티바디 드럭 콘주게이트라고 불렀지만 방사성 동위원소는 영어로 얘기하면 라디오 콘주게이트라고 합니다. 아, 방사성 동위원소를 뭐랑 합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암을 따라가는 능력을 가진 물질에다가 예. 방사능을 방출하는 물질을 붙여서 암을 죽이는 기술이에요. 우리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성 치료하니까 그건 이제 방사선 치료여서 네. 방사선을 쬐어주는 거고요. 그건 이제 모든 세포를 다 죽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방사선을 쨘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그거는 조금 좀 다른 다릅니다. 겁니까? 아. 방사선은 뭐 감마레이 뭐 이런 예, 예, 식으로 예. 이제 어떤 특정 방출을 뜻하고요. 선으로서 방출을 뜻하고 방사성은 또 다릅니다. 아, 제가 말씀을 끊지 말아야겠군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분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노바티스의 이 플루빅토라는 제품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이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이자 전립선암 치료제입니다. 아, 네.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다 전립선암이 전이된 환자의 모습을 보시는 예. 거예요. 네. 보시면 이 전립선암은 뼈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해서 뼈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죽습니다.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냥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인데 그렇죠. 플루빅톨 처방받고 지금 옆에 있는 환자분 보시면 암이 완전히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들 중에서 네. 방사능의 내성을 가진 생명체는 없습니다. 네. 말기암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보시면 말기 전립선암 환자가 완치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지금 옆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요 노바티스 플루빅토의 임상 3상 결과를 한번 보시면 예. 기존의 그 치료제 같은 경우 보통 항호르몬제를 쓰거든요. 네. 남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는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머리 빠지는 항암제 같은 것들을 쓰는 게 기존 치료법이었는데 네. 지금 완치 환자 비율이 0%. 그리고 이제 30% 이상 종양 감소 환자가 이제 객관적으로 항암제가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몸에서 들었다. 근데 그게 3%밖에 없었는데 플루빅토 같은 경우 지금 완치 환자가 말기암 환자 대상으로 무려 9.2%의 환자가 완치가 되고요. 네. 지금 30% 이상 종양 감소 환자가 무려 41.8%로 기존 제품의 14배가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자마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빅파마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갑자기 방사성 의약품을 모두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1페이지 왼쪽 아래 보시면 최근에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이제 빅파마들을 보실 수 있는데 17년, 18년, 19년, 20년엔 한 번도 없었고 21, 22년에 한 건 정도, 두 건 정도 있었던 방사성 의약품 기술 이제 M&A가 네. 23년에 4건, 지금 24년에 2건 나왔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여기서 노바티스가 가장 지금 많은 M&A를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뭐 릴리, 네. BMS, 아스트라제네카는 또 아까 에너투를 공동 개발한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도 지금 방사성 의약품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럼 퓨처캠이 여기서 도대체 무슨 경쟁력이 있냐도 제일 그렇죠. 중요한데 네. 지금 보시면 노바티스 플루빅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ml 큐리를 6번 6주 간격으로 6회 투약하기 때문에 네. 총 1200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퓨처캠은 100ml 큐리 네. 플루빅토의 절반 용량으로 8주 간격 투약하게 되면서
용량도 낮아지기 때문에 방사능 피폭에 대한 부작용도 떨어지고요. 또 투약 간격도 또 이제 더 늘려서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서 부작용이 또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2분의 1 용량 임상 1상이었기 때문에 100ml 큐리를 딱 한 번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노바티스보다 높은 그 유효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6번 투약하게 되면 얼마나 지금 효과가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노바티스 200ml 큐리를 퓨처캠이 100으로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술일 수 있지 않냐? 언제든지. 이제 그래서 제가 또 요 표를 가지고 왔죠. 노바티스가 플루빅토를 200ml 큐리에서 160ml 큐리로 40ml 큐리만 감소시켰다가 지금 임상을 실패했던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용량을 줄이기만 하면 이게 임상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퓨처캠은 지금 절반 용량으로 노바티스보다 높은 유효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일상 결과 보시면 투약하고 8주 뒤에 여기가 이제 Y축이 종양 감소 환자야. 개별 환자들의 종양 감소 그래프인데 보시면 최대 80%까지 단회 투약으로 이제 종양이 줄어든 환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들의 평균이 현재 100ml 큐리에서 66.7% 환자가 30%에 여기 선을 그어 놓은 거거든요. 30% 이상 종양 감소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 환자들이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투약을 계속 이어간다면 이제 완치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단회 투약으로 노바티스 플루빅토 대비 높은 유효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회 투약의 임상 결과가 올해 임상이 종료되고, 근데 종료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료되면 임상이 끝나는 건가 하지만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건 또한 3개월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1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상 결과까지 가지고 와서 빅파마 대비했을 때 유효성이 높은 제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높은 후보 물질을 갖고 있는 기업은 사실 거의 퓨처캠이 유일하지 않나. 그럼 퓨처캠은 우리가 ADC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퓨처캠의 그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는 플랫폼이 아닌 겁니까? 신약입니까? 아닙니다. 플랫폼으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그 전립선암을 따라가는 물질에 동위원소를 바꿔가면서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루테슘이라고 하는 동위원소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보다 좀 더 세포 독성이 강한 이제 액티늄이라고 하는 동위원소도 붙여서 현재 플루빅토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환자들을 이제 처방하기 위해서 이제 세컨 파이프라인이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플랫폼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괜한 딴지는 아닌데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 기업들,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그 빅파마들이 정말 많이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좋으면 인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퓨처캠은 인수는 안 하고 그러면? 2개 정도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은 일상 단계에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방사능 피폭이 반복 투약에서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상 결과가 완전히 나왔을 때 퓨처캠에 대한 적정 가치를 매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산업적인 분위기 측면인데, 미국은 현재 바이오텍을 인수 합병을 하기 위해서 설립합니다.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빅파마 인수합병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보통 회사를 설립하시죠. 창업 단계부터.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대표님들이 뭐 일부 기업들이긴 하지만 지금 빅파마 기술 이전을 성공한 기업들 보면 빅파마가 이제 물어봐요. 너네 인수합병 당할래? 아니면 기술 이전할래? 거기서 대표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들은, 저희 바이오텍 대표님들은 보통 이제 인수합병보다는 이런 파이프라인의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하는 것을 좀 원하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수많은 그러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들이 인수할 거잖아요. 그럼 이 인수합병 안 되면 이거는 그만큼 매력은 없다는 건가? 라는 잘못된 오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한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빅파마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산업을 보는데 좀 중요한 뷰인데, 빅파마는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빅파마는 이제 많은 현금을 들고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가 지금 핫해? 네. 인수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구 개발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네. 그 파이프라인의 성장성과 가치를 판단하는 인력만 있으면 네. 빅파마는 그 바이오텍을 인수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미 그 사업 구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빅파마는 뭐가 또 만약에 좀 핫하다. 그럼 걔를 또 인수하고 또 그게 블록버스터가 되면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고 네. 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빅파마는 이제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이제 기술 이전이나 M&A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커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는 작년에 한참 취재를 좀 했었고 그때는 네. 좀 제가 CDMO 쪽에 관심이 워낙 많았어 갖고 네. 제가 막 혹시 우리나라의 그 비만 치료제를 우리나라의 CDMO 기업에게 맡기지 않을까 막 이런 거 찾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군요. 특히 이 바이오 베터 우리가 전달 플랫폼이라고 하는 쪽에서. 근데 아까 그 플랫폼에서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계약금까지는 받았잖아요. 마일스톤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뭐 다 다르겠지만. 네, 보통 임상 1상 개시, 네. 2상 개시, 3상 개시, 허가 완료. 네.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추가적으로 단계별 성공 보수가 들어오고요. 네. 그 다음에 특정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거기에서 일정 로얄티를 계산해서 한 번에 일시 지급하는 판매 마일스톤 네.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사노피에 1.3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네. 그 1.3조 안에는 임상 단계별 마일스톤과 네. 상업화 시 특정 목표 매출을 달성했을 때 주는 성공 보수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고 네. 그럼 그 계약 기간내 매출 그러니까 성공했을 경우 총 매출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1조 3천억 원. 1조 3천억 원은 네, 다 매출이자 영업이익으로 들어오는. 그럼 이게 얼추 우리가 기간별 밸류에이션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년짜리다. 네. 10년에 1조 3천억이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1,300억 정도를 번다고 치고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이 가능한가요? 보통 특허를 기준으로 이제 계약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 20년에 이제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임상이 진행되고 네. 그 임상 단계에 대한 속도는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1상 2년, 뭐 2상 2년, 네. 3상 2년 정도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허가 검토 기간이 1년. 네. 그래서 보통 한 7년 정도의 임상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단계별 마일스톤이 이제 전체 계약 규모의 한 30%, 네. 뭐 작게는 10% 정도 이제 나누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조 계약을 체결하면 거기서 1,300억 원은 임상 단계별로 이제 나눠서 주는 구조이거나 네. 나머지 이제 1조 2천억 정도의 금액은 이제 판매됐을 때 받는 이런 구조로 되는데 이건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사실 저희가 계약서를 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예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일상을 시작했을 때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 보통 일상의 시작을 뭘로 보느냐를 다들 잘 모르세요. 일상의 시작이요? 네. 일상의 시작이 뭐냐면 임상 시작할게요라고 하는 그 식약처에 자료를 제출하는 게 시작인지 네. 아니면 너네 일상 해라고 이제 FDA에서 승인해 주는 게 일상 시작인지 네. 아니면 환자 모집이 시작돼야 일상인지 이런 거 헷갈리시죠? 저 왠지 환자 모집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첫 환자 투약이 됐을 때 공식적으로 저희가 일상이 개시됐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때 마일스톤이 환자가 첫 환자 투약이 되면서 분기 실적을 봤더니 뭐 한 500억이 꽂혀 있다. 네. 그러면 일상 단계별 마일스톤이 무려 500억이나 되는구나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약간 역산해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텍 기업들은 아무래도 인보이스가 발행돼서 그 계약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이 입금되는 건 공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들을 보셔도 되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그 진짜 애널리스트로서 밸류에이션 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야 500억 들어왔다. 이번에 첫 환자가 주사를 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기업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예. 첫 환자 투약이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마일스톤 들어오시나요라고 했을 때
들어올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얼마인지는 얘기는 안 해주지만 네. 저희가 이제 전체 계약 규모 대비했을 때 단계별 마일스톤이 포션이 얼마 정도고 거기서 이제 임상 1상일 때는 가장 작겠죠. 그렇죠. 하지만 계약금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마다 이제 얼마가 들어올지 예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기술 수출하거나 신약 개발을 하고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이 돈이 들어올 건 알겠는데 네. 그게 어느 분기에 찍힐 거냐를 모르니까 그럼 이 기업을 얼마나 들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엔 존슨앤존슨과 2.2조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네. 1,300억 계약금을 받았을 때 네. 이제 단계별 마일스톤 다음 단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이제 시장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이상 단계에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네. 우리가 단계별 마일스톤 성공 보수로 2,600억을 또 받는다. 네. 그럼 제가 아까 계약금보다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상이 끝나고 2상이 시작되면 계약금 1,300억 원에 2배 가까운 2,600억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네. 얘네가 이 2.2조라는 돈을 얼마나 이제 언제까지 뭐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예상이 가능하군요, 실적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임상 성공률이라고 하는 이제 확률을 곱해줘서 네. 그리고 또 미래에 일어나는 제품 매출은 현가화 또 시켜서 할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다 합쳐서 가지고 와서 지금 이 기업의 적정 시총이 얼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 하시는군요. 네. 큰일 하십니다, 진짜. 정말 어려운 일 하시는군요. 물론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도 다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중후장대 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계약금 들어오고, 이게 2년, 3년 후에 이제 잔금 치를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게 그 매출액 산정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이제 그 플랫폼 쪽에 있다고 해서 플랫폼 이야기만으로 지금 46분을 벌써 네. 네. 플랫폼만으로 46분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두 가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네. CDMO랑 네. CDMO라고 해봐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정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제가 궁금한 거는 비만 치료제인데 지금 가장 그 둘 중에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어느 쪽이세요? 사실 지금 CMO 사업은 제가 신한으로 이직하고 나서 아직 그 보고서 발간을 안 했기 때문에 기업단에서 말씀드리기가 컴플라이언스상 그래요? 네, 어렵고 비만 치료제는 현재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좀 대표되는 기업으로는 현재 펩트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도 썼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라이릴리 쪽에서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큰 서프를 발표하고 젯바운드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출시한 지 3분기 정도 만에 현재 1조 매출이 넘어간 상황이어서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도 현재 비만으로 오프라벨 처방이 되고 있는데 이 성장도 지금 3배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젯바운드라고 하는 일라릴리의 비만 치료제가 지금 2030년에 방금 말씀하셨던 3배가 그 가장 최근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일라릴리의 가장 최근 실적 며칠 전에 발표했던. 그래서 지금 2030년에 요 주 1회 투약제형의 젯바운드 비만 치료제가 한 200억 달러 하나로 한 25조 원 이상 현재 팔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5년에요? 2030년에. 30년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키투르다라고 하는 제품 다음으로 또 지금 그 다음으로 매출액이 높을 걸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 이 비만 치료제를 주 1회 제형에서 1개월 이상의 지속형 비만 치료제로 현재 개발하는 부분을 빅파마하고 협의 중인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이게 일라이릴리인지 노보노디스크인지 아니면 다른 빅파마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현재 좀 기대하시고 계신 상황인데 사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약서를 받거나 협의 중인 릴리하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노보노디스크랑 가서 너네 펩트론하고 얘기 중인이라고 물어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마냥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는 글로벌리 굉장히 언맷 니즈가 높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주 1회 제형에서 시장이 거의 100조에서 130조까지 지금 시장이 커진 상황인데 네. 매일 투약받는 주사제 제형이 현재 그 시장 규모가 한 5조에서 10조 사이였어요. 네. 지금 10배 가까이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개월마다 한 번 투약하는 제형으로 변경되거나 네. 또는 2달에 한 번 변경되는 제품으로 만약에 시장에 출시될 경우에 네. 이 시장의 확대가 사실 지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한 건가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데포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기업 보시면 지금 45페이지에 제가 요 동그라미를 가지고 왔는데 요게 보시면 이제 생분해성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가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분해되는 요 고분자 안에다가 비만 치료제를 넣어 놓으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구멍이 송송 뚫리면서 네. 약물이 방출되는데 이게 한 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그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원료로 현재 특허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네. 지금 비글견 개에서 1개월 정도 이상 유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것도 특허를 보시는 방법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좀 딱딱한 동그라미랑 네. 좀 덜 딱딱한 동그라미 파티클을 이제 저점도 고분자, 고점도 고분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저점도는 당연히 방출이 빠르겠죠. 그리고 고점도는 더 딱딱하기 때문에 약물의 방출이 좀 느리고 네. 요 두 개를 1대2 비율로 섞어서 약물을 비만 치료제 3% 이제 실어줄 경우 네. 하루 방출량이 1.6%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특허라고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6%에서 9%로 넘어갈 때 하루 방출량이 무려 27%로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배합의 비율이 굉장히 특허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실제로 비글견에서 보시면 저점도에서 방출이 한번 피크를 찍고 예. 여기서 방출이 다 되면 이제 고점도에서 피크가 다시 발생되는 네. 요런 이제 혈중 약물 농도 곡선을 보실 수 있고 저게 무슨 의미예요? 요게 이제 저점도 고분자에서 약물 방출이 일부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고점도 고분자에서 방출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피크가 두 번 찍히는 아, 겁니다. 배합을 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달까지 가는 것이고 누적 방출량도 보시면 지금 30일까지 유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요런 조성에 대해서 선특허를 현재 펩트론이 취해놓은 상황이고 네. 그 때문에 이제 빅파마가 갖고 있는 원료를 가지고 특허를 걸었기 때문에 네. 그 회사가 계약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성분 특허는 되게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네. 성분 특허 만료되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 성분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뭐 일라이 릴리가 될지 아니면 노보노디스크가 될지 말씀하셨던 대로 제3의 어떤 제약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분 특허가 끝나지 않은 것에 전달자를 달리함으로써 펩트론이 좀 할 수 있다. 그 기업과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이 특허를 걸어놓은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특허를 걸어놨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투약하는 비만 치료제 중에서 예. 너네가 갖고 있는 원료를 한 달 제형으로 바꾸려면 네. 우리의 특허를 써야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특허를 이제 이렇게 조성 특허로 이제 걸어놓은 이제 제형 특허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특허를 이제 걸어놓게 되면 빅파마 입장에서는 우리 한 달 제형으로 만들려고 이 생분해성 고분자 기술을 한번 써보자 했는데 네. 이 조성을 피하고서는 방출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예민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 배합 비율까지도 특허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개발하고 계시는군요. 네, 모든 특허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분자 우리가 해보니까 뭐 저분자 한 1에다가 고분자 한 2 정도가 30일 동안 유지가 되겠다 해서 우리가 한번 개발해 봅시다 딱 했더니 특허청에서 그 펩트론이 특허 내놨어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펩트론이 무슨 회사길래 하고 이제 와서 얘기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펩트론이 작년에 글로벌 빅파마랑 네. 이제 물질 이전 계약, 그러니까 기술 이전 전 단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다들 그러면 펩트론이 갖고 있는 특허의 물질이 노보노디스크 거니까 예. 노보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계신 것이고 릴리의 젯바운드의 원료인 이제 터제파타이드도 현재 특허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빅파마하고의 계약이 혹시 나오는 것이 아닌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펩트론은 이제 긍정적인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네. 그래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예.
일단은 아직은 지켜보셔야 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업사이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일부 가져가시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빅파마 기술 이전을 성공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시간의 문제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펩트론은 아직까지 빅파마 기술 이전은 이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회사가 주장하는 바를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는 이제 임상 결과에서 한 달 이상의 지속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펩트론이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이 기술 이전을 기다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허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거의 베팅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저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큰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제품의 사이즈가 크고 얼마나 성장성이 사실 나올지도 지금 시장이 너무 커지는 상황이라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 업사이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 기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존에 기술 이전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가 있으면 믿을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건 없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 일라이 릴리나 노보 노디스크가 사용할 수 있는 고분자 저분자의 배합 물질 자체의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펩트론이 LG화학과 이 성조숙증 치료제인 루프원을 계약했었기 때문에 계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근거가 없는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더적인 측면과 그리고 향후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업사이드 리스크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사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어떤 그 붐이 한번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불었을 때 경구용 있었고요, 패치형 있었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GLP, GIP 해갖고 뭐 이게 다양한 제형들, 그러니까 다양한 조성부터 해서 다양한 그 계량 신약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다 뉴스와 함께 좀 붐이 불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 디스크 뭐 국내에 있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현재 GLP-1 뭐 GIP 이중작용제나 아니면 GLP-1 GCG 글루카곤을 이제 줄여서 GCG라 그러는데 요 이중작용제나 또는 이 GLP-1 GIP GCG 세 개를 다 섞는 삼중작용제 같은 것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주 1회 주사 제형 또는 한 달 주사 제형 또는 이제 경구제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GLP-1 GIP GCG는 펩타이드 계열 약물이기 때문에 이걸 주사제로 가느냐 경구제로 가느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제형이 더 우위일 것이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경구제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나는 이걸 매일 먹기에는 오늘 회식도 있고 내일도 술자리고 오늘은 까먹어서 못 먹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한 달 동안 그냥 잊어버리고 살겠다. 주사 한 번으로. 이 수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빅파마들은 두 가지 제형을 모두 가져간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몰 몰레큘이라고 이제 펩타이드를 쓰지 않고 원료를 조금 더 화학 이제 케미칼 드럭으로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지금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경구제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학요법 이제 비만 치료제들은 GLP-1, GIP, GCG 같은 다중작용제로서의 사용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약효는 좀 떨어질 수 있다. 그 대신에 이제 원료의 수급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선 좀 원활할 걸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GLP-1 제제로 가장 앞서서 선도해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한미약품이라고 봐도 됩니까? 한미약품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머크하고 협업을 진행 중이죠. 그래서 한미약품이 과거에 많은 반환이 있긴 했었지만 일단 머크라고 하는 빅파마와 현재 메쉬 비만 치료제를 현재 임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내에서 이 비만 치료제를 현재 3상을 해서 이제 출시하겠다는 또 목표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장 좀 눈여겨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출시될 비만 치료제는 한미약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먼저 하고 있으니까 자체 개발로는 자체 개발로는 그런데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쯤이 될 것이냐? 사실 한미도 아직 제가 전망을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고서를 작성 안 해서. 그렇죠. 이제 옮기시다 보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시적으로 뭔가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제재는 좀 아직 안 보이더라고요. 다만 그냥 성분 특허가 2026년에 만료되는 거에 있어서 그걸로 이제 제형을 변경해서 좀 출시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좀 눈에 띄던데, 그래서 그렇게 이게 비문 치료제와 관련된 굉장한 그 주식 시장의 붐이 정말 가까운 미래인지 아니면 먼 미래인지가 좀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막 빅파마들도 네.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막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아직은 뭐 엄청 포화된 시장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여전히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거의 독점하는 네. 이제 산업이고, 그래서 뭐 국내에 있는 펩트론이 이제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네. 또 한미약품이 자체적으로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가져가거나 또는 뭐 국내에 있는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네. 현재 GLP-1, 뭐 GIP 작용제로 현재 경구제 개발을 또 미국에 있는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메세나라는 기업과 현재 예. 협업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이 트렌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뒤처지지 않고 잘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제약바이오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꼭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실 제 탑픽 기업인 알테오젠은 오늘 한 번도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네. 네, 알테오젠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제 다른 영상에서도 예. 많이 보실 수 있어서 뭐 투자 의견이 변경되거나 그래서 오늘 얘기를 안 드린 건 아니다. 네네.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나 네. 이런 부분들이 섹터 상승을 일으키고 있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코스피 종목들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일단 상반기 리뷰를 간단히 드리면, 네. 상반기는 HLB,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그리고 펩트론 같은 기업들의 종목 장세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종목 장세냐면, 보통 알테오젠 같은 경우 5조 원에서 지금 15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이런 상승을 보이면 2천억, 3천억 기업은 5천억이 되고, 네. 뭐 7천억, 8천억 기업은 1조까지 올라가는 이런 섹터 전반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상반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 기반으로 건강하게 저는 올랐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의 호실적과 네. 또 유한양행이 현지 시간으로 8월 21일 이제 FDA에 승인받는 등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또 전통제약사나 코스피 종목들이 네. 지금 굉장히 또 성과를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텍 기술 이전과 또 코스피 종목들의 호실적, 그리고 FDA 승인과 같은 여러 모멘텀들로 하반기는 이제 상반기와 다르게 종목 장세가 아니라 섹터 전반적인 상승을 현재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우리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연구위원과 함께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플랫폼 기술, 그다음에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쫙 해봤습니다. 저는 얼추 좀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 저의 질문이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는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곳에서 이제 둥지를 또 트셨으니까 또 네. 거기서 굉장한 또 엄청난 성과를 좀 이루시길 바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